도쿄역 한복판 새벽 1시. 마지막 열차를 놓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단 5시간. 그들은 서로의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상실의 아픔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남자는 한 달 전 아버지를, 여자는 3년 전 남편을 잃었죠. 고장난 시계 앞에서 나눈 캔커피 2잔.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여자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남자에게 건네며 열차에 올랐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 하지만 석 달 뒤 서울의 한 전시장에서 기적 같은 재회가 이뤄집니다. 한국과 일본 국경을 넘은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35살 한국에서 철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운명적이었던 하룻밤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은 도쿄 출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일본 철도청과의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저는 정신없이 도쿄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 52분, 제 손목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이었죠. 호텔로 가는 마지막 열차 시간까지 고작 8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발목이 휘청했어요.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안에 들어있던 설계 도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황급히 주워 담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열차의 빨간 후미등이 저 멀리 터널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 놓쳤구나. 그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대합실로 향하는 제 걸음은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 통역을 거쳐야 하는 지루한 설명들, 낯선 도시에서의 외로움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로 모든 게 힘겹게 느껴졌죠. 대합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 늦은 시각에도 몇몇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피곤한 표정이었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앞 의자에 누군가 조용히 앉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자 한 여성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블루 유니폼, 어깨에 걸친 기내용 가방, 그리고 말끔하게 올린 머리. 항공사 승무원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이상하게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제가 방금 쉬었던 한숨과 똑같은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당황해서 시선을 돌리려는데 그녀가 작게 미소 지으며 일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도 놓치셨나 보네요. 그 말투에는 동질감 같은 게 묻어났어요. 저는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8분 차이로 놓쳤어요. 제 발음이 어색했는지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비웃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사올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콕에서 돌아오는 비행이었는데 연착되는 바람에 집으로 가는 열차를 놓쳤네요. 38살인데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저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철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출장 마지막 날인데 회의가 늦게 끝나서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철도 엔지니어시군요. 저는 15년째 하늘 위를 날고 있고요.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땅 위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녀는 하늘의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묘하게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합실의 안내방송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열차는 새벽 5시 10분입니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다는 뜻이었죠. 사오리가 작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손소독제를 꺼내 손에 문질렀어요. 직업병이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 낯선 여성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외로움이 저를 움직인 건지도 몰라요.
저기요,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대합실 구석에 자판기가 있던데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기내식은 늘 먹는 거라 입맛이 없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았어요. 하나는 블랙, 하나는 카페라떼.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 2종류를 골랐죠. 돌아와서 2캔을 내밀었습니다. 고르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카페라떼를 선택했어요. 고맙습니다. 낯선 분의 호의를 받는 건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다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가 대합실에 작게 울렸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따뜻하네요. 이 작은 온기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저도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서 퍼졌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놓친 열차 덕분에 만난 2사람. 하늘의 길과 땅의 길.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우리가 도쿄역 대합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교차한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캔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밤 12시가 다가오는 시각, 대합실은 고요했어요. 간간히 청소 직원이 지나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사오리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캔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유니폼은 단정했지만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오늘 비행은 어땠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방콕 노선은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따라 기류가 불안정해서 흔들림이 심했어요. 승객 중 한 분이 멀미를 심하게 하셔서 내내 신경 쓰였죠. 힘드셨겠네요. 뭐 익숙해요. 15년 하다 보니까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38이라는 나이가 실감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35인데 벌써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현장에 나가면 20대 후배들 따라가기가 벅찰 때가 있거든요. 사오리가 제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철도 엔지니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주로 철도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신호체계, 선로 구조, 열차 운행 안전성 같은 걸 검토하죠. 한국에서 고속철도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 뒤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저예요. 와,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분야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은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오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그 느낌. 비행기 문을 닫는 순간 제 손 안에 200명 넘는 승객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도 할 수 없죠. 그 말에 저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여성도 저와 비슷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늘과 땅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같은 책임감 속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서로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었죠. 그때 벽시계를 보니 자정이 되었습니다. 사오리도 시계를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벌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아직 어제 같은 기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빙그레 웃었어요.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하죠. 분명히 흘러가는데 가끔은 멈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를 잃고 난 뒤로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어떤 날은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지고요. 사오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으셨다고요?
네, 한 달 전에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는데 결국 석 달밖에 버티지 못하셨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꺼냈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네요. 사우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캔커피를 다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과묵한 분이셨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죠.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 잘하셨어요. 제가 엔지니어의 길을 선택한 건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셨겠네요. 글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칭찬에 인색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이었어요. 사오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 것 같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네요.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여성도 제가 모르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자판기 앞으로 다시 가서 커피를 2캔 더 뽑아왔어요. 이번엔 둘 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캔을 건네며 말했죠. 커피만 계속 마시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캔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참 세심한 분이네요. 직업병이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도 설계는 디테일이 생명이거든요. 사오리가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당신은 하늘의 길을, 아니, 제가 하늘의 길을, 당신은 땅의 길을 만든 셈이네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 우리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 말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이가 있다면 당신의 길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제 길은 구름 위를 떠다닌다는 것뿐이죠. 도쿄역의 시계가 자정을 지나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어요. 새벽 1시가 지나자 대합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청소 직원들도 이제 보이지 않았고 우리 말고는 벤치에서 졸고 있는 2~3명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사오리가 플랫폼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시계 좀 보세요. 저도 고개를 돌려 플랫폼에 걸린 큰 시계를 바라봤어요. 시침과 분침이 1시 15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시각을 표시하고 있었던 거죠. 고장났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침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플랫폼 시계가 정비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오리가 작게 웃었어요. 일본에서 시계가 고장나다니 참 드문 일이네요. 이 나라 사람들은 시간에 그렇게 철저한데 말이죠. 그러게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특히 철도 쪽은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녀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은색 밴드에 작은 다이얼이 달린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죠. 제 시계는 아직 움직이고 있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유심히 봤어요. 세이코 브랜드였습니다. 제법 오래된 모델 같았지만 잘 관리된 게 눈에 보였어요. 좋은 시계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오리가 시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결혼 1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예요. 벌써 7년 전 일이네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한구석을 묘하게 건드렸거든요. 아, 그녀는 기혼자구나. 하지만 사오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을 3년 전에 잃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녹차 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괜찮아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죠.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연구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오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고 비행 중에도 집중이 안 됐죠. 회사에서 휴직을 권했지만 오히려 일을 하는 게 나았어요. 하늘 위에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였는지, 왜 눈빛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를요. 그 시계는 그래서 더 소중하시겠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사오리가 시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시계가 움직이는 한 그 사람도 제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는데 제 인생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것 같지만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잘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로 제가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거든요. 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 달이 지났는데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도 하고요. 사오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플랫폼에 고장난 시계가 여전히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때 사오리가 갑자기 손목시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시계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잠깐 들고 계세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요.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이에요. 당신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시계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어요. 단순히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의 무게였죠. 시계를 들여다보니 뒷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Forever Use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 시계는 참 정확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초침 하나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오리가 말했어요. 시간은 정확해도 인생은 늘 엇갈리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제 아버지도 65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오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마지막에 하고 싶으셨던 말씀 다 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강한 척해야 하지만 이렇게 한 번만 만날 사람에게는 솔직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시계를 그녀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소중한 시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사오리가 시계를 다시 차며 말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나누니까 조금은 짐이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저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랫폼에 고장난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과거와 미래 사이 어딘가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고장난 시계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잃은 자유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대합실의 온도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사오리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유니폼 재킷만으로는 새벽 냉기를 막기에 부족했던 거죠. 추우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여분의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출장 갈 때 항상 챙겨 다니는 거였어요. 이거라도 걸치세요. 새벽엔 생각보다 쌀쌀하니까요. 사오리가 망설이다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세심한 분이네요. 직업 특성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도 안전 설계는 모든 변수를 미리 예측해야 하거든요. 날씨 변화도 그중 하나고요. 그녀가 가디건을 어깨에 걸치며 물었어요. 그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요. 벌써 12년째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현장 보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팀장 직책을 맡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한 우물만 판 거죠. 사실 다른 걸 할 줄도 모르고요. 사오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아버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괜찮으시다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에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공장 노동자였던 분이라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손으로 직접 만지고 보는 일이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럼 어떻게 허락을 받으셨어요? 허락이랄 것도 없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제가 밀어붙였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 바로 취직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기 전에 기정사실로 만든 거죠. 사오리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녀의 그 고요한 경청이 저를 더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쯤부터 달라지셨어요. 제가 설계한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됐는데 그걸 타고 가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길이 이렇게 안전하구나. 그게 아버지가 제 일을 인정해 주신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 말에 사오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늦게라도 인정받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그때 이미 아버지는 아프셨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시길래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가 말하길 6개월 정도 남으셨다고요. 사오리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듯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팀장 자리도 포기하고 아버지 곁에 있었죠. 매일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걸 지켜봤어요. 한때 80kg이 넘으셨던 분이 50kg까지 마르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돼요. 사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 석 달이 제겐 선물 같았어요. 평생 과묵하셨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당신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어렸을 때 전쟁을 겪으신 이야기, 어머니와 처음 만난 날 이야기, 제가 태어났을 때 느낀 감정들까지요. 아버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의식이 흐릿해지셨는데 그래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잘했다고, 내 덕분에 행복했다고. 그 말에 사오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도쿄역 대합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잠시 후 사오리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저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 이름은 켄이었어요. 광고 디자이너였죠. 밝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웃겨주곤 했죠. 좋은 분이었나 봐요. 네. 사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1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났군요. 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은 제가 해외 비행이었어요. 싱가포르 노선이었죠. 출근하면서 남편한테 저녁 만들어 놓을 테니 늦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비행 중에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사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저는 싱가포르에 내리자마자 다음 편으로 도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너무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다시 닦았습니다. 매일 울기만 했어요. 빈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려웠죠. 남편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옷장에 아직도 그 사람 옷이 걸려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위로의 표시였어요. 회사에서 휴직을 권했지만 저는 일을 계속했어요. 사오리가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 있을 때만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거든요. 승객들을 돌보는 동안만큼은 제 슬픔을 접어둘 수 있었죠. 그래서 15년째 계속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체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에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두면 무엇으로 제 일상을 채워야 할지도 두렵고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일이 슬픔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도쿄역 대합실엔 두 사람의 조용한 눈물이 섞였습니다. 낯선 이에게 털어놓는 게 더 편했어요. 짐을 나눠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말없이 남은 녹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따뜻한 캔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새벽 3시쯤 되자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 정도였는데 점점 거세지더니 이내 폭우로 변했어요. 대합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사오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비가 오네요. 오늘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도쿄 날씨가 원래 변덕스럽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요즘 그래요. 기상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기상 변화예요. 특히 뇌우나 태풍이 있으면 노선을 우회해야 하거든요. 위험하겠네요. 네. 사오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요. 15년 동안 수없이 겪은 일이니까요. 승객들은 모르지만 조종실과 객실 승무원들은 항상 긴장 상태예요. 저도 비슷해요. 제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철도 운행도 날씨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폭우가 오면 선로가 침수될 위험이 있고 폭설이 내리면 신호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날씨와 싸우는 직업이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지면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사오리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천둥을 무서워하시나 보다 싶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천둥 소리가 남편 사고 날 밤을 떠올리게 해서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로 향했어요. 따뜻한 코코아 2캔을 뽑아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한 캔을 건넸습니다. 단 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오리가 캔을 받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세심하시네요. 언제나 제가 필요한 걸 알아채시는 것 같아요. 직업병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도 설계할 때 승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해야 하거든요. 좌석 간격, 손잡이 높이, 비상구 위치까지 모든 게 사람을 위한 설계예요. 그렇군요. 그녀가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걸 미리 알아채는 게 제 일이거든요.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오리가 또다시 움찔했어요. 저는 제 재킷을 벗었습니다. 아까 드린 가디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이거 더 걸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추우실 텐데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감기 걸리면 비행 못하잖아요. 승무원에게 건강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오리가 재킷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런 친절, 일본에선 요즘 보기 힘들어요. 다들 자기 일에만 바쁘거든요. 한국에선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은 그렇죠. 제 아버지도 평생 남을 먼저 챙기는 분이셨어요. 아버님을 닮으셨나 봐요. 그녀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오래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플랫폼에 아무도 없었고 가끔 멀리서 열차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물열차나 회송열차였겠죠. 저 열차들도 누군가의 손길로 움직이는 거겠죠. 사오리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그리고 저 같은 엔지니어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모여서 하나의 열차가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관제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죠. 우리 둘 다 연결의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연결을, 저는 땅의 연결을요. 맞아요. 사오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 둘도 연결됐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뭔가 특별하게 들렸거든요. 천둥 소리가 점차 멀어졌어요. 폭우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아까 눈물 보여서 죄송해요. 사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낯선 분한테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울었는걸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풀어낼 수 있었어요. 저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밤 다 했네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오히려 말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맞아요. 사오리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낯선 사람에게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오늘 밤만 만날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니. 그렇겠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비가 거의 멈췄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어요. 아니, 친구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을지도 몰라요. 시계를 보니 3시 45분이었습니다. 첫 차까지 아직 1시간 25분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하지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 밤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 50분 대합실에 첫 차 도착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5시 10분에 출발하는 열차가 곧 플랫폼에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오리가 천천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요. 사오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5시간이 5분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재킷과 가디건을 돌려받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덕분에 따뜻한 밤이었어요. 저야말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이었어요. 플랫폼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멀리서 열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 불빛이 우리의 이별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사오리가 멈춰섰습니다. 저도 덩달아 걸음을 멈췄어요. 당신은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호텔에서 짐 챙기고 공항으로 가야 해요. 그렇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몇몇 승객들이 내렸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가야겠네요. 사오리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 씨. 사오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밤은 그냥 긴 기다림으로만 기억됐을 거예요.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그 소중한 시계요. 이거 받아주세요. 사오리가 시계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남편분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3년 동안 제 시간을 멈춰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을 만나면서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망설였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을 보내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사오리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당신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길 바래요. 저는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단순한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차 출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사오리가 천천히 열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봤어요. 도쿄에 또 오시게 되면 연락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도쿄에 오는 건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도시로 발령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오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를 만난 이 우연을, 나눈 이야기들을, 함께한 시간들을요. 저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잊지 않을게요. 출발 벨이 울렸어요. 사오리가 서둘러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사오리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오리의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차는 터널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 플랫폼에 혼자 남겨진 채로요. 손에 쥔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뒷면의 글자가 새벽 햇살에 반짝였어요. Forever Yours.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시침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뭔가 끝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멈춤일지도 몰라요. 오늘 밤만큼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합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앉았던 의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자판기 앞에는 우리가 마셨던 캔들이 분리수거함에 놓여 있었고요.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녀를 만난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손목의 시계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다음 열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오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까요? 3년 동안 혼자 살았다던 그 빈집에요. 남편의 옷이 아직도 걸려있다던 그 집에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그녀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까요? 제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손목시계를 다시 봤어요. 5시 20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그 새벽 1시 52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 순간에요. 도쿄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에는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부산과 서울을 잇는 고속철도 노선 안전 시스템 재정비 작업이었습니다. 매일 회의와 현장 점검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그 새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쿄역 대합실, 캔커피, 고장난 시계, 그리고 사오리의 얼굴이요. 특히 그녀가 열차를 타고 떠나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그녀가 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출근할 때도 현장에 나갈 때도 심지어 잠들 때도 빼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어요. 새 시계 샀어요? 괜찮은데요. 선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문득 사오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을까요? 그날 밤 이후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냥 각자의 이름만 알고 헤어진 거였죠. SNS를 검색해봤지만 일본 이름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로요. 주소는 몰랐지만 그녀가 일한다던 항공사로 보내면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모두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이틀 동안 고민한 끝에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그저 그날 밤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그녀 덕분에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석 달 뒤 서울에서 사진전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사진은 제 취미였습니다. 철도와 역 그리고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을 찍는 게 좋았거든요. 도쿄 출장 때도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그날 밤 도쿄역 대합실도 몇 장 찍어뒀었어요. 사오리와 함께 있었던 그 새벽도 몇 장 남겨뒀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커피캔 2개가 놓인 벤치, 고장난 플랫폼 시계까지요. 물론 그녀 얼굴은 정확히 나오지 않게 각도를 조절했어요. 초상권 문제도 있었고 뭔가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싶었거든요. 한 사진 동호회 회원이 제 작품들을 보고 제안했습니다. 전시회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철도와 사람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득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오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작품 선정, 액자 제작, 전시장 대관까지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도쿄역 사진들을 정리하면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벤치에 놓인 커피캔 2개, 그 뒤로 보이는 고장난 시계,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두 사람의 실루엣. 제목은 정했어요. 멈춘 시간 속의 연결이라고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 사진을 한 장 인화해서 함께 넣었습니다. 그녀가 이걸 보면 그날 밤을 기억해낼 거라고 믿었어요.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이 편지를 받을까요? 읽어줄까요? 혹시 서울까지 와줄까요?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녀에게는 그날 밤이 그저 우연한 만남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만큼 특별하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보다 싶었어요. 혹은 그녀가 읽고도 답하지 않기로 한 걸 수도 있었고요. 전시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포기했어요. 그녀는 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전시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국제 우편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발신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본 도쿄.
항공사 주소였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도쿄역의 그 시계 정비가 끝나서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이후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시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꼭 가겠습니다. 준호 씨가 보는 세상이 궁금하거든요. 그날 밤 찍은 사진도 기대되고요. 서울에서 만나요.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면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도쿄역이 아니라 서울에서요. 새벽이 아니라 환한 낮에요. 이번에는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남이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전시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오늘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시장은 서울 중심가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오전 11시에 개장이었지만 저는 9시부터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액자들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조명은 적절한지, 작품 설명문에 오타는 없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벽면에는 40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 철도와 역,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노부부, 부산역 플랫폼을 뛰어가는 청년, 대전역에서 이별하는 연인들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진들은 전시장 안쪽에 따로 배치했습니다. 도쿄역 시리즈였어요. 총 6장이었죠. 첫 번째는 도쿄역 대합실의 전경이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판기 앞모습이었습니다. 캔커피들이 줄지어 있는 장면이었죠. 세 번째는 멈춰있는 플랫폼 시계였습니다. 1시 15분을 가리킨 채 정지한 그 시계요. 네 번째는 벤치에 놓인 커피캔 2개였습니다.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렸던 폭우의 흔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사진. 그것이 가장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흐릿하게 처리된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죠. 남자와 여자. 서로에게 기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그 사이의 공간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제목은 연결된 순간이라고 붙였습니다. 11시가 되자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사진 동호회 회원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저는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까요? 정말 올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12시, 1시, 2시.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비행 스케줄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오후 3시쯤 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지로만 만족해야 하나 보다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네이비 블루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걸친 그녀. 머리를 어깨까지 내려오게 내린 모습이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는 달랐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녀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늦으셨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울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지막 열차는 또 놓쳤네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도쿄역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사오리가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의 사진들을 하나씩 천천히 감상했어요.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을 거쳐 마침내 도쿄역 시리즈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특히 마지막 사진, 두 사람의 뒷모습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게 우리였군요. 사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볼 때마다, 열차를 탈 때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당신이 떠올랐어요. 사오리가 제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계를 아직도 차고 계시는군요. 매일 차고 다녀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제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해줬어요. 당신 말대로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전시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쿄역 대합실처럼요. 편지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오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게요. 저야말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답장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제가 보낸 편지와 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보관돼 있었어요. 매일 봤어요. 사오리가 말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비행 중에도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오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호 씨는 왜 철도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철도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잖아요. 역은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곳이고요. 그 순간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공항도 비슷해요. 수많은 인연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죠. 우리도 그렇게 만났죠. 제가 말했습니다. 놓친 열차 덕분에요. 그리고 고장난 시계 덕분에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전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오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사실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다음 달이 마지막 비행이에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땅에서도 살아보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 씨는요? 사오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서울 발령 신청을 했어요. 부산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곳으로 올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무슨 이유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사오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도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도쿄역의 고장난 시계는 여전히 어디선가 멈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와 사오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인의 따뜻한 배려와 일본인의 섬세한 감성이 만나 탄생한 이 아름다운 인연은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는 인간의 힘을 보여줍니다. 놓친 열차가 선물이 되고 고장난 시계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기적.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가 이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만남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봐요.